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네, 이틀 뒤면 3월달이 시작이 될 텐데요. 내일은 또 주말이 시작이 되니 이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수 확률이 꽤 높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금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3일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현물 시장이 휘청이면서 당연히 선물 시장 또한 휘청이게 되는데 2020년 사상 최고치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의 급락에 따라 비트맥스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 강제 청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지난밤 비트코인 급락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내에 1.9억 달러 규모의 롱과 숏 포지션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 26일 23시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9,000달러 선을 반납을 했죠. 그로부터 1시간 후 비트맥스 내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같은 날 대형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중 하나인 OKEX의 옵션 상품 판매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받아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에서 15,818BTC 규모가 청산이 된 것인데요. 네, 비트맥스에서의 하루 청산으로는 2020년의 최대의 규모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최근 긍정적인 상황을 보인 알트코인 시장도 매도가 선행되는 등 지금 자금 이탈이 두드러진 상황인데 비트코인 하락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30종은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영향을 둘러싼 불투명감 때문에 리스크 회피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VIX 지수도 불안 심리가 높아진 상태인 25가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는 미국 SEC가 월셔 피닉스사가 제출한 국채 복합형 비트코인 ETF를 거절시켰죠. 네, 과거의 비트코인 ETF 비승인 판단의 내용을 잇는 형태로 시세 조종의 리스크 등 불법 행위를 막는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은 자산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록은 비트코인이 자산 피난처가 아니다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19 지금 확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 자산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2분기 채권 시장 글로벌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디어는 지난해 금리 인하 후 1주 그리고 1개월,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수익률에 대한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자산의 피난처가 아니다 언급한 더 블록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얘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찾아왔었다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비트코인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 가격 예측에 관하여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상승하거나 분위기가 좋으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이 얼마 갈 것이다, 얼마 갈 것이다. 네, 많이 보이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격 예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순하죠. 하나도 안 맞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격 예측을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날린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 상승, 하락은 미디어의 분석, 이런 상승과 하락이 미디어의 분석은 끼워 맞추기식 헛소리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X라는 사건이 암호화폐의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을 야기했다는 미디어 분석은 95% 이상이 사후에 끼워 맞춰 합리화한 헛소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더리움의 CEO 비탈릭 부테린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예측 다 헛소리입니다. 가격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무당의 영역을 맞춘다. 문 아니면 헛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워렌 버핏을 뛰어넘는 자산가가 되어 있겠죠. 비탈릭이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가격 예측하는 거는 무조건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10번 연속 가격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상승 하락을 10일 연속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인정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층은 20에서 30대 젊은 층이다. 이러한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깨어있는 중장년층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대개 젊은 층으로부터의 확장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은행을 불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마켓 리서치를 인용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자산 보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1981년 이후 1996년 이전 세대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직접 목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로 중앙 집중식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이들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정보 투명성이 뚜렷한 블록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신뢰한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 보존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컫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20세에서 39세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라고 해서 에코 세대라고도 불리며 베이비붐 세대에 이은 X 세대의 다음이라고 해서 Y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는 늘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세계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도달하는 그리고 연결된 세대입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다 보니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치를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광고를 보게 되면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광고라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조차도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권이나 사회의 중형을 맡고 있는 세대는 아니기에 법제화에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밀레니얼 세대로부터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전 연령층을 아우르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 XRP의 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보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2013년 리플사는 XRP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 미국 증권법에 위반된다며 XRP를 구입한 투자자가 2018년에 회사를 제소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데요. 네, 한편 리플사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까지 SEC의 암호화폐 ICO 가이던스는 법이 아니다. 분명히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리플 XRP의 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XRP의 유가 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은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네, 판사는 미국 시간 26일 리플사 측이 요구한 소송 취하의 제기 일부를 기각하고 원고 측 소송 주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른바 일부 접수, 일부 기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네, 이번 판단에 따라 재판이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우선 판사는 원고의 7개의 주장에서 리플사가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각 또는 접수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연방법상 미등록증권의 제공과 판매 위반에 대한 철회 요청을 기각하고 연방법상 리플사와 갈링하우스의 개인책임 관리 위반에 대한 철회 요구를 기각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법상 미등록증권의 제공과 판매 위반에 대한 철회 요구를 기각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법상 리플사와
회사와 갈링하우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명에 대한 철회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리플사와 갈링하우스의 개인 책임 관리 위반에 대한 철회 요구는 접수를 했으며 XRP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위반도 접수를 했고 연방과 주 법상의 허위 광고 오해를 초래하는 성명 등으로 미등록의 이제 제공과 판매 위반을 접수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의 정통한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번 진척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주장은 살아남았다며 전체적으로 원고 측의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소속은 현재 이제 장기화되고 있죠. 과연 이 변화가 앞으로의 이 작은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몰고 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자는 유명 암호화폐 회의론자는 암호화폐 산업에 이득이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블록체인 전문 캐피털 플레이스 홀더의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크는 장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터 시프, 누리엘 루비니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 사실 암호화폐를 위해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암호화폐에 집중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의 가치를 더 끌어올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분야의 규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이오스 아이오는 램 용량 절약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오스 아이오 리더가 최근 램과 CPU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댄 라리먼은 새로운 데이터 저장 도구의 출시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오스 아이오의 개발사인 블로건의 CTO 다니엘 라리먼은 그의 팀이 네트워크 자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리먼은 다가오는 업데이트의 시간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에 따르면 초기 알파 버전 출시는 램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노드는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개발자를 위한 API 도구는 2에서 3주 후에 확장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OKEX의 최고 경영자 제이 하오가 방금 전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누군가 상품과 기술로 OKEX를 이길 수 없자 디도스 공격을 사서 OKEX를 공격했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어 OKEX 글로벌 기술 부문은 24시간 네트워크를 감시하며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 시도 포착 후 몇 분 후 이미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은 경찰의 신고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비록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까지 했네요. 네, 네덜란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은 수천 개 중소기업 주식을 토큰화하겠다 추진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증권형 토큰 플랫폼 더스트 네트워크가 현지 최대 주주 플랫폼 펌24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더스트 네트워크는 이제 베네룩스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을 지역 내 수천 개 중소기업의 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네, MIT 테크 리뷰에서 2020년 10대 획기적 기술에 이제 디지털머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기술 전문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0대 획기적 기술 리스트에 디지털머니가 포함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MIT 테크놀로지 리뷰 측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글로벌 디지털 통합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아이디어는 꽤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페이스북 리브라 계획 발표 후 며칠 만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리브라를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디지털 머니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닷컴 모바일 앱에 KNC를 이렇게 상장한다고 합니다. KNC 카이버 네트워크죠. 네, 거래를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팀 드레이퍼가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네트워크 공격에 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가 투자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하코가 최근 네트워크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거래소는 현재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일시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코인하코 측 대변인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정 코인하코 계정에 대한 공격을 감지해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시켰다 언급을 했네요. 개인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안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 CFTC 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유동성 공급 수단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최근 브라이언 퀸텐치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위원이죠. CFTC 위원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며 법정 통화의 토큰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탱하는 강력한 지원자로 거듭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폭의 상승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죠. 네, 1위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9% 상승하며 1070만원대, 이더리움이 5.9% 상승했습니다. 28만원대, 리플 XRP가 5.67% 상승하면서 29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11위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13% 상승, 바이낸스 코인도 7%대의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내려간 63.8%죠. 하지만 매우 높은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